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약한 사람, 경계선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죠? 적절하게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가족 외부 경계, 적절한 경계선 설정은 어떠라 그랬어요?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성을 존중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족 시스템이 원활히 기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경계성을 구분하는 기준은 가족 체계에서 제3자의 개입을 얼마나 허용하고 얼마나 환영하고 그죠?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이 외부인과 그죠? 관계를 주는 게 아니라 외부인과 어떤 정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외부 환경과 얼마나 정보와 자원을 교환하는지에 따라서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방형, 폐쇄형, 방위형 가족을 한번 봅시다. 개방형은 다른 가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가족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와의 경계가 융통성을 갖고 있고요. 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거야. 개방형 같은 그리고 뭉쳐 있는 거야. 그래서 외부와의 경계가 너무 강하고 침투력이 없어서 외부와의 상호 정보 교환을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방임만 가지고 외부가 이제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제한이 없다. 가족의 의사소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가족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서로를 이해해야 되겠죠. 감싸주고 소통하고 같이 그죠?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되는 거죠. 어떤 내용, 어떠한 방식, 그죠?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텝, 기능적 의사소통, 그죠? 기능적 의사소통에는 기능적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억압이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실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이라는 거죠. 가족원의 의사소통 사정에 꼭 필요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뭐냐? 일치성, 명확성, 의사소통의 일치성과 명확성을 갖추면 가족 구성원들 간의 오해와 혼란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면 뭐라는 거야? 이럴 수 있게끔만 그죠? 그리고 일치인데요. 그죠? 앞으로 꼭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은 뭐 비난이나 무시, 부정, 경락, 자기 방어, 아니, 무시당했다고 며칠 전에 저희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있었습니다. 70대 중반 이 남자분이 여자를 갖다가 그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제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 가족과. 너무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의사소통의 표현성과 수용성,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능적 의사소통은 일치성과 명확성과 표현성과 수용성을 갖춰진 의사소통,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추라는 거죠. 그죠? 기능적 의사소통은 뭐냐? 역기능적 의사소통. 기능적 의사소통의 예로는 토마스 고든의 한번 읽어봅시다. 토마스 고든의 91조. 나 전달법, I 메시지. 이걸, 토마스 고든의 나 전달법은 I 메시지. 이걸 I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 전달법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방법. 나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되는 게 I message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를 주어로 해서 자신의 걱정과 요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 뭐라고 말해서 청취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딱하게 요청하기, 거절하기, 설득하기, 자기 감정 표현하기 등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죠? 토마스 고들의 나 전달법 중 iMessage 요법. 의사소통의 특징은 뭐예요? 상대방이 비난적인 표현을 하고, 모호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죠. 서로 표현을 주저하고 회절이 보이는 게 역기능적. 아까 기능적 의사소통은 민낯성, 명확성, 그 다음에 표현성, 수용성, 일치성, 반대되는 역기능적이죠.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자 하며 의사소통을 애매하고 감정 형식으로 진행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더 솔직한 표현을 주저하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요. 간접적인. 그래서 솔직한 표현을 주저하고 회피적으로 이게 역기능성. 그 비난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의사를 모호하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달해서 솔직한 표현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아, 밝힌 의사 표현은 I message. 그죠? 나를 솔직하게 감정이나 요구를 자신의 주장 전달해라 그랬잖아요.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는 가족 구성원들이 어디다 큰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지 않고 어떻게 말과 행동이 주변은 어때요? 선생님들 한번 주변을 바라보세요. 어때? 말을 뱉었어. 근데 행동 이게 아니네. 그래서 저게 뭐야?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지 않고 이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래서 언어적인 메시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서로 부합하지 않을 때 가족 구성원들은 불안과 혼란.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메시지는 말이죠. 행동은 뭐예요? 지금 비언어적인 메시지야.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란과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걱정과 애정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여기서 지금 뭐예요? 화 같은 부정적인 발화? 여기 지금 어디에 있죠? 음, 이게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엮이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그죠? 이어질 때 가족 구성원들은 실망과 어떻다 지금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뭐라 그래서 너 전달법이라고 불리는 역기능적인 대화 방식을 여기서 토마스 고든은 아까 I 메시지였죠. 근데 고트만은 여기서 너 전달법을 부봉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너 문제야. 너 그랬어. 그죠? 이 너 전달법.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이 대화 방식은 뭐다? 나방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너 전달법을. 그래서 우리는 뭐야? 토마스 고든의 나 전달. 그죠? 그래서 고트만의 너 전달법 표현으로 지어질 때 의도가 화 같은 그죠? 의도가 부정적인 화를 내는 거. 그다. 여기 쓰는 특징에서 또 베이티스는 뭐라? 베이티스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저 구성원들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중구석과 무서움을 발견했대요. 이중구석은 뭐냐?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는 말과 행동이죠. 그래서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혼란을 초래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회사의 남편이 없어. 속상했어.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이거 모습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만약에, 아니다. 여기까지. 아내에게 사는 남편이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여자는 남편한테 얻어맞는 것 같죠?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얻어맞는 남자들도 있대요. 그래, 그래서 한 분면만 볼 게 아니구나. 하고. 이중적인 의사소통은 말을 받은 사람에게 복종과 불복종을 동시에 이루게. 이중 구속은 뭐다? 이중 구속적 의사소통은 복종과 불복종을 동시에 초래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해도 보낸 사람의 의도에 부응할 수 없도록 말한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혼란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중적인 모습, 완전히, 그죠? 이제, 어, 가족 규칙. 사티어는 가족의 문제를 93쪽에 있습니다. 사티어는 가족의 문제를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정해진 규칙의 불일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의무, 태도, 지침, 권리와 같은 가족 규칙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거는 가족들 우리 서로 의무를 다해야 돼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 다음에 애티튜드, 그죠? 이 태도, 거기에 맞는 지침 관리, 이러한 모든 가족 규칙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럼 가족과 엮이는 가족은 서로 기능이죠. 그죠? 기능적 규칙에 있어서 기능적 가족은 가족 내 명확성, 합리성, 융통성 있는 규칙들이 유연성, 여기 법인도 있죠. 좋은 말은. 그런 엮이는 가정은 어때? 규칙이 경직되어 있으며 소수의 규칙에 의해서 가족이 운영된다. 그래서 규칙이 지나치게 느슨하고 허용적인 가정에서 자라면 공동 구별이나 어떻게 돼서 너 모든 게 다 관대하고 용서가 돼? 모든 걸 다 잘못해서 받아줘?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면 어떻게 된다? 공동 규범이나 생활 규칙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해서 방자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도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어떻다? 자유롭고 무책임한 생활을 선호한다. 누가? 역기능적 가족에서 느슨하고 허용적인 가족에서 자라는 이제 가족, 이제 기능적인 가족에서, 가정에서도 여자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예를 들어서 역기능적인 여자는 그냥 이 꼭 물고 있어야 돼. 뭐? 하고 이런 가정에서 역기능적인 규칙이 현재 부부 관계에서 여전히 작용한다면 억압적이고 회피적인 행동을 작시킬 수 있다. 예, 가족들은 그랬어요. 가정은. 근데 지금은, 우리도 시어머니한테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건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아냈어요. 왜? 엄마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지금의 MZ세대는 참습니까? 안 참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은 상황에 따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적으로 자 보세요. 제 주변에 지금 의사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만나는 남자가 그냥 일반 공무원이에요. 무대하죠, 당연히. 내 딸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공무원하고 결혼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 딸이, A라는 딸이 그 가정에 애매한 거를 너무나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많은 점수를 준 거예요. 그 가정은 너무 하기애애하고요. 너무 단란하고요. 본인들의 감정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런 이해하고 지지하는 문화를 함께 형성해야 되는 이 형성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근육 얼굴 세포가 틀려요. 기능적인, 역기능적인 가족 규칙들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희 손주가 11월, 아니다. 저희 손주가, 지금 11월이니까, 아니, 11월이래. 11월이 아니죠, 지금. 11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11개월 돼가고 있는데, 아이의 얼굴은 평안해 보이는 거야. 모든 아이들이 다 평안해 보이죠. 모든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무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있구나.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너무 평안해 보여.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쟤 나중에 공부할 애가 아닌 것 같다. 음. 근데 하면 안 되죠. 제가 문제가 많죠, 선생님들. 아이고, 우리 교수님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 하고 느꼈을 것 같아. 10개월한테, 그냥 편한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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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고 있으니까. 미친 엄마예요, 제가 좀. 규칙으로 바꾸어 봄으로 인해 가족은 더 건강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구조화를 봅시다. 상담의 구조화. 상담의 구조화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옆에 9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94쪽. 이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고, 만약에 기능적인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들,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상담의 구조화. 면접 상담에서 상담사는 전반적인 상담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 구조는 세 가지 엮을 수가 있습니다. 상담 여건 구조와 상담 관계 구조와 비밀 보장의,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상담 환경의 조성, 상호작용 관계의 성립,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 여건의 구조화에 있어서, 그죠? 이 구조화는 상담 여건의 구조화는 상담 시간, 상담 횟수, 뭐 8회기로 할 것인가, 20회기로 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상담 시간은 40분으로 할 것인가, 1시간으로 할 것인가, 1시간 반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상담 장소는 넓게 퍼져 있는 장소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칸막이가 있는 장소를 할 것인가, 그리고 예약 불이행 시 연락 불안에 이럴 때는 어떻게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알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게 상담 구조화입니다. 그래서 과정의 원활한 진행, 상담 참여자들의 편의성,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즉, 뭐라 그랬어요, 지금? 가족 구성원들이 참석 가능한 시간대를 고려해서 조율해야 되는 거죠. 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맞춰야 됩니다. 휘슬 문제의 복잡성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얘 불행시 어떻게? 이 문제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확립돼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 여건을 구조화함으로써 상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건의 구조화입니다. 그 구조화는 96쪽에 있습니다. 상담의 구조화는 관계의 구조화는 상담 과정에서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상호작용, 상호관계를 조직화하는 게 여기서는 상담의 구조화입니다. 이 상담이 효과적인 진행과 상담의 효과적인 진행과 내담자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담의 효과적인 진행, 그죠? 상담의 효과적인 진행. 그 다음에 이 상호작용과 상호관계를 조직화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효과적인 진행, 그다음 내담자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상담 관계에 대한 구조화입니다. 그럼 비밀 보장, 이거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비밀 윤리 법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내담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유지하고 존중하는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밀 보장은 상담 관계에서 신뢰와 안전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 자, 비밀 보장은 어떻다? 상담 관계 신뢰. 너가 무슨 나는 비밀을 지켜주겠다라는 신뢰, 안정감을 구축하기 위한 이 비밀 보장은 핵심적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우에는 비밀 보장의 한계가 존재함을 내담자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죠. 자, 경우에는 비밀 보장 한계가 존재한다. 특정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법적 의무, 그죠? 여기 한계같이 존재한다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왜? 또는 위기 상황에서는 법적 의무 또는 제3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는 제3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기에 비밀 보장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제3자에게도 알릴 의무가 있다, 필요성이 있다. 그런 자, 진행 상황, 비밀 보장의 비밀 보장의 중요성 강조도 여기서 97쪽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진행 상황. 진행 상황을 보면은 초기 면담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면담 진행 인사 및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담사는 가족 구성원들을 환영하고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을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야기 듣기. 그죠? 여기서는 리스닝.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점과 장점을 들어.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상담사는 이를 주의 있게 들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동의와 목표 설정.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과 상담사는 공동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부분으로 방향으로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지에서 협의를 해야 돼요. 공동으로 여기서는 한 개인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목표 설정은 공동으로 같이 설정을 함으로써 변화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상담 계획은 방법과 기법, 상담 시간과 주기,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진행 상황, 그죠? 진행 상황, 상담, 진행 상황에 있어서 상담 계약, 동의받기, 상담 계약은 어떻게 되겠어? 상담의 목적, 기간, 비용, 기밀 유지 등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고요.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상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 계약과 동의 얻기를 합니다. 따라서 초기 상담을 두고 상담사는 어떻게 돼요? 가족과의 관계를 형성하고요. 상담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들과 협력해서 상담의 진행 방식과 결과를 도출해서 가족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게 상담사의 초기 면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한 다각적 표현. 문제 상황에 대한 다각적 표현. 문제 명확한 이해. 상담사는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과 듣기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관점, 감정의 이해, 문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과 이해를 표현합니다. 자, 상호작용과 패턴의 탐색. 뭐예요, 이거?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패턴을 분석하는 거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패턴.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가족 시스템의 외부 영향 요인 탐색. 가족의 문제 상황을 둘러싼 외부 요인을 탐색한다. 다섯 번째, 문제 상황의 원인과 영향 분석. 문제의 상황의 원인과 영향을. 왜 이런 문제 상황이 되었는지, 이유는 뭔지, 그에 따른 원인이 뭔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목표. 목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시스템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낸다고 그랬습니다. 가족 시스템의 건강하고 그 문제를 해결로써 가족 시스템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낸다. 문제는 얘기죠. 문제를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가족 치료의 목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시스템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낸다. 번째는 의존적인 관계 강화, 상호 의존적인 관계 강화. 가족 치료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가족 치료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족 치료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강화한다. 그다음 안정과 우호적인 환경 조성. 가족 구성원들에게 안정과 우호적인 환경을 내가 안정감 있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서로 그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가족수의 성장과 발전을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한번 종결 봅시다. 종결. 다각적인 여기 받고 종결 상담 목표. 여기서 심리적인 안정, 우호적인 환경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종결은 자원 제공. 종결 단계에서 상담사가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이나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종결돼서 상담사가 어떻게 돼?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지원, 자원을 제공한다. 그래서 계획 수립, 어, 자, 종사는 어떻게 돼서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데, 상담이 종결해서 종결에는 지금 여기서 5가지가 103쪽에 한번 나옵니다. 그죠? 103쪽에, 가족 치료의 계획 수립에서는 주 상담사가 섬세하고 정중한 배려를 통해서 가족들의 필요와 성장을 중점 다루하고 종결단계는 다음과 같은 지금 진행이 된다. 평가와 어떻다?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고 종결 계획을 수립하고 뭐가 있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종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유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긍정적인 처리, 종결 반응 관찰, 그다음에 추수 상담. 그래서 그리고 또한 종교에 대한 교과서 102쪽에서 종교에 대한 치료자의 세심한 배려를 그러니까 치료자의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대요. 중요하죠. 그다음에 감정적 지지,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자원 제고, 종교에 대한 계획 수립은 밑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족과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죠? 소통은 우리가 상담사는 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라. 하는 것. 나누나 과 같은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종교는 가족들에게 종교로서 내가 이제 끝나면 나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불안이 있어서 상담사는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지지를 제공해서 잘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감정 안정감을 주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성장 변화에 대한 인식은 이 종교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돕는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자원이나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봅시다. 104쪽을 한번 봅시다. 104쪽 평가. 지금 종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야 된다. 그죠? 중간에 나왔죠? 종교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상담사는 단계 그 후반부터 치료 목표에 도달하는 변화가 나타나면 종결 계획을 세워야 돼. 자, 종결은 어떻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다 치유된 것 같으니까 이제 끝낼게요 하는 게 아니라 종결은 단계적으로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단계 후반부터는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면 이제는 중간 단계에서 이제 지금 변화가 잘 일어나고 있는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는 종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목표 설정, 종결 계획 수립, 종결 공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가 목표 설정은 어디 나와 있어요? 상담사 중간 단계 후반부터 가족의 변화를 평가하고 목표 설정의 달성에 대한 진전을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상담사는 종교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종결 후에도 이런 가족들이 종결해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과 자원을 골든다. 종결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꼭 관리도 이루어진. 내가 지금 다 일이 끝났네. 이제 상담자와의 일이 다 뭐야? 내담자하고 나는 그 관계가 다 끝나버렸어. 그게 아니라 끝났어도 종결이 됐어도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종결 공유, 상담사는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결에 동의하고 종결 과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우리가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 감정 처리는 어떻게 되냐? 종결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가족들과의 이별과 끝남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처리해. 그래서 세심한 표현과 지원을 통해서 감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종결 반응 관측. 이건 뭐냐? 가족들이 종결 반응을 주시하면서 종결 계획을 조정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지금? 종결한 후에도 내담자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비정기적인 상담은 종결을 했지만 내담자가 동의를 한다면은 비정기적인 추수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결된 후 1개월이나 3개월 또 6개월 또 1년 후에 상담사는 내담자의 추수 면접을 하여서 가족이 계속 변화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105쪽에 추수상대에 대한 면접은 짧은 것이 바람직하고 전화나 편지나 이메일 같은 수단을 한다. 그래서 이들이 그 면접을 통해서 가족의 근황을 듣고 그다음에 그들이 성공적인 대처와 노력을 그 상담 재개는 가족이 요청할 때 일시적으로 가능하고 그죠? 그다음에 상담이 종결된 후에는 어떻다? 치료자와 서로 음, 연락하는 것은 필수 목적으로 가능하지만 미해결된 감정에 의한 전화 연락은 종결의 의미가 퇴색함으로 미해결된 건 그냥 어쩔 수가 없다. 그걸로 끝내지. 그걸로 끝내라는 거죠. 자,
가족식을 평가를,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며, 그죠? 가족질의 계획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소통 지표, 그죠? 106쪽에 있습니다. 의사소통 지표. 가족치료에서는 의사소통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소통 정보 교환도 하고요. 일치하는 메시지, 그다음에 대화의 다양성, 그다음에 갈등 해결 모습, 긍정적인 억양. 목소리가 아니라 긍정적인. 제 목소리 지금 어때요? 보이죠? 그죠? 긍정적인 억양. 문제 해결적 접근이 이 의사소통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긴 여기서 뭐 여기 나오네요. 정보 교환이나 일치하는 메시지, 대화의 다양성, 갈등의 경, 긍정적 영역, 문제 해결적. 그래서 스트레이트는 정보 교환은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지표, 가족 치료에서 가족 역할에 대한 평가는 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대요. 뭐예요? 역할은 그 다음에 명확한 차이는 뭐예요? 부모, 자녀, 배우자의 역할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있다는 거. 가족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 다음, 유연성과 변화. 상황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롤플레이. 가족 구성원들은 새로운 역할을 시도하거나 예전의 역할을 수정한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그래서 보완, 가족 구성원들이 역할이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막고, 적절한 역할 배치는 뭐예요? 역할의 상황과 가족 구성원들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되어 겹치지 않도록 한다. 적절한 역할 배치는 겹치지 않게 한다. 아동 양육 역할은 뭐예요? 부모는 아동 양육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 이제는 어, 다음 세대입니다. 공동육아예요. 공동육아. 영상 생활에서 힘들었어.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었어. 집에서 만나는 권위적인 남자가 이건 여자야 행복시니까 네가 해. 자기는 소파에 벌러덩 누워버려. 그럼 이 여자분의 마음은 어떻게 써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촉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맞벌이 시대에 있어서 아동 양육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 지표,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 시스템의 하위 체계와 관련된 평가가 중요하다. 경계의 명확성, 그죠? 경계는 약한 사람, 뭐야, 강한 사람. 그래서 적절한 경계가 의사소통, 건강한 가족 기능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의 수혜, 강한 정서적 유다. 그다음에 부모 체계 힘. 여기서 부모 하위 체계의 힘. 그죠? 부모 하위 체계의 힘. 그래서 여기서 뭐 한번 봅시다. 강한 정서적 유대감. 강한 정서적 유대감. 이제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108쪽에 봅시다. 지금 일본 체계 내에서 개인들 간에는 강력한 감정적 유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 감정적 연결과 지지 체계가 존재하고 형성이 되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감정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감정선, 부정적인 선이 아니라 긍정선을 우리가 가족 연결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지지 체계다. 그 다음에 분별도 여기서 분별도 활동 설명, 그 다음에 미적 연. 따라서 이런 허위 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백파 측의 상담사는 가족 시스템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하위 책에 대한 평가, 가족 역할 지표, 의사소통 지표 이러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상담사는 어떻게 된다? 그 가족 시스템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과 강한 유대감,
형성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 중에서 각자 흩어졌던 가족 관계가 보다 끈끈한 가족 관계로 다시 탈바꿈이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